본인들이 해보려니.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M&A에서 인수했던 그 배터리 관련 벤처 기업을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죠. 네, 대신증권의 김영한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김영한 센터장님 모시고 주식시장에 관련된 다양한 얘기 네. 좀 나눠볼 텐데 저희가 촬영하는 이 시점에 지금 상당히 시장이 안 좋습니다. 네. 시장이 2달째 지금 계속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6월 달까지는 그 코스피 월봉 기준으로 보면 계속 네. 플러스였거든요. 네. 플러스였다가 7월에 약간 주춤하다가 특히 이제 8월 들어서는 거의 뭐 급락장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게 사실 테이퍼링 이슈가 최근에 나오긴 했어요. 네. 근데 사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전부터 하락을 했었고 네.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니까 또 더 급락을 해요. 네. 그래서 약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게 네. 연초부터 막 테이퍼링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조정이 강하게 나오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가 월봉 기준으로는 8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요. 네, 맞아요. 7월부터 8월부터 이렇게 2달간 지금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이퍼링 이슈는 반드시 주식시장의 악재라 이렇게 판단은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금리를 인상을 발표를 하면은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시장이 오히려 안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많이 하는데, 사실 최근에 주식시장을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게 가벼운 이슈는 절대 아닙니다. 뭐 워낙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최근에 뭐 반도체 피크아웃 이슈, 그런 게 사실 첫 번째로 이제 시장을 한번 흔들었었고요. 그럼 똑같은 연초에도 테이퍼링이 있었고, 지금도 테이퍼링이 있는데 왜 다르게 반응할까?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연초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컨트롤되는 분위기였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요. 연초에는.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지금 델타 변이라는 언급 표현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연이어 2,000명이 지금 계속 넘는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연초만 해도 5만 명 내외의 안정적인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일간 20만 명 육박하게 코로나 확진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인한 트라우마가 지금 다시 한번 나오면서 경제가 좀 다시 부분적으로 셧다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약간 우려감도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 이런 두 부분들이 지금 혼재되면서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변동성이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날 때 보통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환율이거든요. 네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환율이 작년 기준으로는 1,000원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가 올 연초에는 1,100원대, 그리고 지금은 1,180원, 거의 1,200원대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이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급등하면서 외국인 매도들도 사실 굉장히 수급적인 면에서 아주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팔고 있죠, 지금. 네.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팔 수밖에 없는 게, 가령 예전에는 1,000원의 주식, 대한민국 주식을 팔아서 1달러로 환전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회수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1,100원의 주식을 팔아야 1달러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이 없다는 전제 하에도 환율이 지금 거의 1,200원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사실 환손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주가가 변동이 없어도 환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데, 최근 2달 동안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가격의 하락에 의한 손실과 환율에 의한 손실 양쪽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는 환율이 올라갈수록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8개월 동안 월봉 기준으로 코스피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쉼없이 달려왔는데 어느 정도 타이밍상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도 한 번 정도는 나올 타이밍에 악재가 나왔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지금 2달간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조금 어렵게 하는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 이게 뭐 얼마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아무도 네. 모르긴 하고 그래도 이제 그 국내 시장의 수급 관점에서 네.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외국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 환율이 계속해서 올랐고 네. 그러면서 증시가 또 하락하는 가운데 환손실이 발생하니까 팔고 네. 계속해서 악순환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그 혹시 이러한 현상이 네. 그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혹시 뭐 터닝 포인트로 볼 만한 그런 이벤트나 그런 게 뭐 있을까요, 이게? 사실 터닝 포인트가 빨리 어떤 시장을 방향을 돌릴 수 있는 뭐 어떤 스턴건이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는 지금 잠재되고 있는 악재들이 해소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해봤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좀 진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시가총액 제일 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지금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 하나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가가 최근에 급락했죠. 근데 이제 반대로 골드만삭스는 다른 의견을 줬습니다. 네, 맞아요. 네. 골드만삭스는 물론 뭐 반도체 디램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 똑같은 기업, 똑같은 산업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그 두 개의 IB에서 다른 의견을 줬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반도체라는 산업의 사이클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 반도체 이슈에 대한 거는 좀 진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삼성전자는 7만 원 초반, 하이닉스는 한 10만 원 내외에서 일단 어느 정도 저점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큰 변동성의 진정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컨트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비단 이 코로나 확진자는 우리나라뿐만 이러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권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이 다시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확진세가 어느 정도 다시 연초처럼 컨트롤되는 수준을 우리한테 보여준다면 여전히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우리나라 수출 모멘텀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다시 펀더멘탈에 복귀한 시장은 다시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최근에 나오는 뭐 경제 지표라든지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실적 이런 것들은 견조하게 너무 좋아요.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이 델타 변이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네. 계속해서 지금 커진다는 그런 네. 부분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를 확실히 좀 억누르는 요인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연초만 하더라도 일상으로 복귀할 거라는 기대감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다시 수년 된다든지 다시 작년 같은 걸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위험을 회피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너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식의 좀 전반적인 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또 두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이게 이제 코로나에서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뭐 국채 금리도 막 올랐고요. 네. 그러면서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리오프닝 관련 네. 그런 기업들도 주가가 연초에는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그리고 나서 또 국채 금리가 지지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성장주, 2차 전지 그런 성장주만 중심적으로 올랐고 이후에 뭐 정유화학, 뭐 네. 조선 이런 경기 민감주라든지 그밖에 약간 리오프닝 관련, 네. 뭐 호텔, 항공 네. 뭐 이런 주식은 완전히 지금 거의 그냥 오르기 전 단계로 회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이 중에서 뭐 정유화학, 철강 이런 쪽은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까지도.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상 끝물인지 아예 그냥 이런 기업들은 이제는 그냥 피크아웃을 지나서 더 이상 이제 반등하기 힘든 건지 그 부분이 네. 궁금해요. 분명히 이런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진행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정유, 화학, 건설도 그렇게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소프트한 주식이 레저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렌터카 주식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AJ 렌터카라든지 SK 렌터카라든지 네네. 그런 이런 주식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네. 리오프닝,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다시 이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사실은 최근 1년 동안 주가 상승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주가 상승 굉장히 빠르게 올랐고, 사실 이런 주식들이 사실 정유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그렇게 탄력성이 좋은 주식들은 아니었는데, 최근 1년 동안은 마치 성장주인 것처럼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을 했었죠. 근데 작년과 올해는 이 주식을 바라보는 시장의 뷰는 조금 다른 점이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백신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고, 얀센이라든지 모더나라든지 파이나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일상의 복귀에 대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접종이 시작됐고요. 그러면서 이런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받았던 경기 민감주라든지 리오프닝 주들이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우리는 일상의 경제 활동에 많은 재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의 이제 실적도 많이 올랐거든요. 하지만 그런 작년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런 주식들이 올해는 그 주가 상승에 대한 정당성을 검증받는 시기인 것 같아요. 주가 상승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 상승분을 정당하게 합당하게 설명할 만한 실적을 과연 보여주는지 그 시기에 지금 놓여져 있고, 사실은
모두 훌륭한 실적들을 발표는 하고 있거든요. 기업마다 조금 차이점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 합당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는 빠져버려요. 요즘에 사실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빠져져 있는. 네. 어떻게 표현할까요? 일종의 숙제 검사를 받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기다렸던 실적 아마 모두 다 호실적을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호실적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와중에 델타 변이가 다시 늘어나면서 호실적이 3분기, 4분기 때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일단 확진자 수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그런 불안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차익 실현 매물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사실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거의 100% 가까이 올랐던 기업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호실적이 나오자 이익 실현하는 물량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소화해주는 과정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오늘 뉴스에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접종률이 40%를 1차 접종까지는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부스터샷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특히 아마 지금 8월 말 9월 달까지는 40대, 50대 분들이 아마 백신 접종을 많이 할 거예요. 사실은 이 40, 50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의 핵심 활동 인구거든요. 그렇죠. 가장 그렇죠. 왕성하게 네. 활동하는. 네. 이 40, 50대 우리나라 인구까지 이제 백신 접종을 한다면 단언하기는 쉽지는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다시 가을 경구에는 좀 더 확진자 수를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 다시 리오프닝 주들이 다시 좀 탄력을 받고 다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확실히 좀 시장이 진정되는 포인트도 네. 약간 그 델타 변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이라든지 경기 민감주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네. 포인트도 델타 변이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요즘에 이제 유행한 이런 리오프닝주들이 사실 실적이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좋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은 얘기하는 단어 중에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우호적 무관심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재밌게 저도 이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우호적 무관심. 사실은 요즘에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이제 어울리는 단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에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다기보다는 그런 기업들은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이 그냥 본연의 올바른 길로 꾸준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황의 어지러움으로 인해서 변동성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말 그대로 그냥 우호적 무관심으로서 한번 약간은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사실 네. 그 센터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뒤 흔들리고 변동성에 의해서 그 실적은 좋은데 사실 주가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 저는 진행자님이 일전에 저도 사실 애청자거든요. 그래서 진행자님께서 하시는 회차를 제가 항상 꾸준히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진행자님께서 그 말씀하는 걸 제가 잘 들었던 게,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의 얘기는 사실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도 회차 때도 제가 잘 봤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사실은 너무 모시받기대로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예전에 공부해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그 EPS를 사람으로 비유해보고, PER을 강아지로 비유해보면 이 시장을 바라보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지금 좋게 나오고 있고, 가령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도 3분기 분명히 아마 좋을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3분기 삼성전자의 어떠한 리포트들도 지금 나오고, 안 좋은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 EPS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각자 돌발 이벤트로 인해서 이 PER은 마치 강아지처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이렇게 중구난방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EPS, 사람이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약간 투자 심리가 지금 안 좋은 이 시점이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견조한 지금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반면에 네.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네. 성장주,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소재죠. 사실 엄밀히 네. 말하면 대형주들도 네. 전적에 잘 버티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재 관련 업체들이 정말 무섭게 네. 잘 버티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심리라는 게 네. 딴 거 다 떨어지고 있는데 쟤만 올라. 그러면 그쪽으로 갈아타고 싶다든지 네. 손이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2차 전지 소재들의 상승세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네. 막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과연 지금 들어가도 될런지 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 전지가 사실은 지금은 좋았지만 우리가 복귀해서 올 연초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일단 매크로적인 악재도 많았죠. 뭐 테이퍼링 이슈도 있었고 인플레이션 이슈도 있었죠. 사실은 2차 전지는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금리와 굉장히 예민한데 금리를 인상하는 테이퍼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이슈가 나오니까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매크로적인 악재도 첫 번째로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이슈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은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의 이런 특허 분쟁,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주가의 발목을 잡는 이슈 중에 하나였죠. 맞아요. 그리고 또 두 기업들이 각각 기업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할인, 디스카운트 이슈를 또 만들면서 주가가 또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았던 게 테슬라라든지 폭스바겐에서 이제 내재화를 발표했었죠. 그러면서 그런 외부적인 이슈까지 사실은 지금은 좋지만 올 상반기 때 되돌아보면은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로 오면서 상반기에 발목을 잡았던 그런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 혹은 희석되는 게 좀 많이 보이니 배터리주라든지 배터리 소재주들이 지금 주가가 다시 이제 윗방향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 분쟁은 이제 종료가 됐고요. 그렇죠. 네, 그건 이제 없어진 악재가 돼버렸고, 그리고 테슬라라든지 폭스바겐도 내재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막상 본인들이 해보려니.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저도 인상 깊게 들은 뉴스 중에 하나가 2년 전에 M&A에서 인수했던 그 배터리 관련 벤처기업을 매각을 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 사유는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본 거는 왜 테슬라가 매각을 했을까? 포기한 건가? 뭐 포기했다고 명확하게 본인들이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도 이 내재화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구나. 폭스바겐도 2025년, 26년을 내재화 타겟으로 잡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지금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면서 테슬라나 폭스바겐이 우리나라 특히 배터리 기업들을 갑 같은 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체 업체인데 어떻게 벤더들이 우리의 스케줄을 좌지우지하자 그러면서 이제 내재화를 시작했었는데 막상 하려니 이게 쉽지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이제 우리의 교섭력이 올라가면서 지금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게 들어가도 될 거냐 사실은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 2차 전지 섹터가 워낙 장기 성장성은 확보된 산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저는 적절한 시점에 분할 매수를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죠. 바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상장. 네,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뭐 아시듯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 세계 넘버원 2차 전지 배터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런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때는 산업 전반적인 리레이팅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가령 뭐 얼마 전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을 때도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카카오뱅크의 상장 직전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3대 금융사를 합친 시가총액과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들어보셨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 얼마 전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면서 물론 3대 기업들을 합친 시가총액까지는 아니지만 뭐 1대, 2대 금융사를 합친 시가총액 정도는 지금 충분히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거는 카카오뱅크가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제쳤다. 네, 맞아요. 네, 그런 뉴스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카카오뱅크가 상장되면서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도 같이 상승하는 지금 트렌드를 보이고 있거든요. 주가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금융업에 대한 전반적인 리레이팅이 일어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상장을 하고 순조롭게 상장을 하고 카카오뱅크처럼 좋은 퍼포먼스를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보여준다면 2차 전지 전반적인 또 리레이팅이 한번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그때 매도 시점을 잡으시면 어떨까 싶지만 사실 이 매도는 개인마다 기준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매도 시점을 잡으십시오 이렇게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굉장히 조심스럽고 워낙 장기 성장성 있는 산업이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로 보면 사실 뭐 언제 들어갈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가령 뭐 장기 투자자만이 가질 수 있는 혜택 중에 이제 복리 효과는 단기 투자자들은 절대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장기 투자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한 사람만 복리로 가질 수 있는 건데 뭐 가령 이런 거죠. 뭐 네이버가 지금
40만 원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얼마 전에 네이버를 40만 원에 산 사람은 가령 오늘 주식시장에서 네이버가 10,000원이 올랐다면 40분의 1이면 한 뭐 2.5% 수익이 났겠죠, 오늘. 근데 가령 네이버를 예전에 20만 원에 산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 네이버 하루가 10,000원이 올랐다면 이분은 20분의 1, 5%의 수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오늘 하루 네이버의 주식이 10,000원 올랐지만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의 수익률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10년, 20년 차트를 놓고 보면은 예전에는 서서히 오르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오르는 차트 모양을 많이 보이죠. 이게 이제 이제 주가 상승이 이제 가속이 붙는다. 사실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주식의 복리 효과를 제대로 보는 그런 기울기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2차 전지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한테 또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네. 중요한 네.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맞습니다. 가지고 네. 이렇게 막 너무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뭐 굳이 이 상황에서 그냥 뭐 다 매도를 한다. 네. 그렇다기보다도 장기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주요 이벤트를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